4.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의 학술적 자세. 고구려 연구회 논문은 인용하지 말자. 2006년 8월 말 고구려 연구재단이 사라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들어섰지만 동북아 역사재단과 고구리 연구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고구려 연구재단의 연구원들이 모두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흡수되어 제2연구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는 아예 기대하지도 않고 연구비 신청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7년 동북아 역사재단 기획실장이 직접 찾아와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신청해라. 그러면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3년 연구 계획을 크게 세워 제출했지만 연구 계획만 빼가고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다. 이런 악연 문제는 앞에서 이미 자세히 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들 모임에서 이성재가 앞으로 연구하면서 고구려 연구회 논문은 인용하지 말자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본인은 가볍게 이야기하고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글쓴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어용기관에서 근무한다지만 어떻게 학자가 이런 자세로 학문을 하는지 기가 막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이성재는 2000년 여름 대학원생 때 이미 마포구 동교동 호평빌딩 3층 고구려 연구회 사무실을 찾아와 인연을 맺었고 2003년 서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4년 6월 29일 고구리 연구회가 주최한 제10회 고구리 국제학술대회 고구리의 정체성에서 북한의 연구사를 통해서 본 고구려 정체성이란 논문까지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4년 11월 고구려 연구재단에 들어간 뒤부터 이렇게 자기가 활동했던 고구려 연구회를 등지고 져버렸다. 이후 사단법인 고구리 연구회가 고구려 발해학회로 바뀐 뒤 지금까지 고구려 발해학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 뒤 다시 그의 학문적 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2019년 한국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고구리 사신 벽화가 있는 아프라시압 현장에서 두 나라의 정상이 역사적 교류를 강조하기 위해 협력 조인을 하게 되었다. 바로 직전인 4월 17일 동북아 역사재단 사마르칸드시 역사박물관이 주최하는 2019년 한국 우즈베키스탄 국제학술회의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와 한국 우즈베키스탄의 교류라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1300년이 넘는 옛날부터 두 나라는 서로 교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여 대통령의 역사 외교를 더욱 빛내고 두 나라의 교류를 학문적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학술 대회는 모든 비용을 한국에서 지원한 행사로 한국 측 동북아 역사재단 김도형 이사장은 아프라시아 벽화에 나타난 고대 한국인의 의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아프로시아 궁전 벽화 속에 담긴 양국의 교류사적 의미를 조명해 보려는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작업의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역사 문화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양국 대통령부터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과 현지 박물관 관장까지
고대부터 두 나라의 교류가 있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학술 발표에서는 두 나라의 프로젝트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었다. 한국의 고대 고구리 사신은 사마르칸드에 간 적이 없고 갈 수도 없으므로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두 나라의 교류를 전제로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프로젝트와 대통령의 역사 문화 외교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이처럼 양국 교류를 학술적으로 부정하고 나온 한국 학자가 바로 이 학술 대회를 주최한 동북아 역사재단의 고중세 연구소장 이성재였다. 이성재의 주장은 고구리 사신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그림본을 보고 베낀 것이고 그 그림본은 돌궐에서 왔다고 보았다. 이런 논리는 1998년 일본의 가게야마 에치코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거의 논의가 없었는데 이성재와 함께 간 정호섭이 가게야마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다. 어떤 논리든지 학문적인 논의를 통해서 검증해 가야 하지만 아직 국내 학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생소한 주장이 두 나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열린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것은 결과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문화 교류를 해오던 양국의 정부와 학계에는 큰 충격을 주었다고 본다. 더구나 교류를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 전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역사 외교에서 일어난 큰 참사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한 3일 뒤 그 사실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였다. 2019년 4월 20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프라시아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도 동행하였다. 문 대통령은 사신이 쓴 관에 새 깃털이 있는데 이것이 고구려의 특징이라는 것을 중국 전문가가 확인했고 차고 있는 칼도 고구리 것이어서 고구리 사신이 이 시기에 사마르칸트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양국 교류의 역사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벽화의 사본을 본 것을 언급하며 실물로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곧이어 벽화 앞에서 양 정상 내외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우즈베크 문화유산 교류협력 양해 각서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백조드 율다셰프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 장관이 체결한 양해 각서에는 한국 정부가 아프라시아 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구리 연구회를 창립하였던 사람으로 이런 글을 쓰는 마음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어용학자 노릇이나 반국가적 논리를 펴는 학자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구려 발해학회 회원들의 논문 게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고구려 발해연구회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하여 자신의 영달을 위해 위원장 자신의 논문을 싣고 꼭 실어야 할 논문은 싣지 않은 인물은 학회에서 퇴출시켜야 하고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재직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출연기관 출신은 학회의 요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패권주의 역사 침탈을 막는 길. 1. 2004년 외신의 예언. 고구리사도 대만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 같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만이다. 1. 고구리도 대만같이 된다. 간도카드를 활용하라. 1. 중국 공산당은 1943년 이전 대만을 자기 나라로 보지 않았다. 2004년 아시아 투모로우지가 2003년 10월호에 미국 학자의 발표문을 인용하여 친화와 한국인이 지도에서 승강이를 벌인다라는 특집을 실었다. 이 기사는 많은 사람이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 시도가 친화의 중화 사상을 떠받드는 일부 외골수 중화인민공화국 연구가들의 그릇된 열정일 뿐이라고 믿는다. 얼핏 그럴듯한 설명이긴 하나 중국 공산당이 과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국경선에 관한 견해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꾼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억지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매우 놀라운 분석을 내어놓았다. 그리고 과거 대만 영토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겼고 이제는 고구리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억지 행태를 보인다라고 해서 고구리를 대만과 비교한 것은 아주 돋보이는 보기를 든 것으로 과거 대만은 중국 자신이 중국의 영토라고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터프스 대학의 앨런 M. 와츠맨이라는 역사학자의 논문을 인용한 것이다. 다음 요약문은 글쓴이가 2006년 보도자료를 내면서 간추린 것이다. 그때만 해도 고구리사가 대만처럼 될 것이다 라는 우려였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현실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 기사를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워치맨 교수의 주장은 이렇다. 1. 1921년에서 1942년 20년간 중국 공산당이나 장개석 국민당 모두 친화 한족 세계 밖에 존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그보다 훨씬 뒤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튀어나온 것이다. 2. 와츠맨 교수는 1935년 발표된 중국 공산당의 현 정치 상황 및 당의 임무에 관한 중앙위원회 결의문에서 한국, 대만, 일본 내부 그리고 모든 반일제 세력의 노동자, 농민들과 확고한 동맹을 형성한다라는 내용을 들어 대만은 한국과 함께 동맹의 대상이었고 다른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여겼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와츠맨 교수는 또 논문에서 몽골이나 러시아의 극동 지방이 항상 친화의 일부로 묘사될 때도 대만은 언제나 친화의 일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1943년 카이로 회담 이후 갑자기 대만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2. 간도카드를 활용하라. 이 잡지는 이러한 와츠맨 교수의 주장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1. 고구리 역사도 대만과 같이 될 것이다. 대만이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모두 가볍게 생각했지만 어느 사이 온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고구리 역사 문제는 바로 북한 지역의 독립성 문제에서 같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취했던 이러한 전례를 고려해 볼 때 오늘날의 북한 지역 대부분과
만주지방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영토로 삼아 1400년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구리 왕국을 포함시키려고 역사를 왜곡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최근 행태는 일편 흥미로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된다. 중국 공산당이 과거 오랫동안 대만을 독립된 지역으로 취급하였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아무런 도전이나 해명 요구를 받지 않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북한 지역의 독립성에 좋지 못한 징조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국경선을 수정하고는 있지 않으나 조심스럽게 고대 고구리 왕국 지역에 대한 보다 넓은 역사적 주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만약 북한 지역 내 소요가 일어난다거나 불안정해진다거나 또는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중국은 1961년 북한과의 우호 협력 조약에 근거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는다면 친중 정권을 평양에 세우고자 할 것이다. 북한 지역 전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일본과도 매우 가깝다. 2. 결국 간도 문제가 관건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숨겨진 의도는 통일된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 땅의 42,000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간도 지방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를 치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간도 지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현명한 행동이다. 3. 끝으로 이 잡지는 한국에서 간도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 고대 고구리 왕국 영토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매체들의 관심은 매우 빠른 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간도 및 고구리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의 협상 전략을 참조하여 간도 문제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간도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고구리사 왜곡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적절한 협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김우준 교수가 제시하였던 간도 지역이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18세기 지도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한국이 고구리와 간도 지역에 대한 영토 소유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국 위상을 이용해 한국은 북방 경계선 재설정을 주장하며 고단수 역사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이 간도 지역의 소유권 주장을 마지막에 가서 포기하는 대가로 중국 측으로부터 고구리사를 한국 역사의 일부로 존중한다는 맹세를 받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과 중국 모두 자존심을 지키면서 서로 중요한 지역을 보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2. 간도 카드 버리고 고구리 카드도 버린 한국. 1. 간도 카드는 꺼내지도 않았다. 15년 전 아시아 투모로우의 충고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두 개를 제시하여 하나를 얻음으로 해서 두 나라가 다 명분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개 다 하나도 쓰지 않았다. 먼저 간도 카드부터 보자. 동북공정이 탈로 나서 한국이 거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자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이 와서 먼저 숨겨놓은 카드를 내보였다.
바로 간도 카드로 가장 먼저 간도 문제 들고 나오지 않기를 요구하였다. 한편 우다웨이 부부장은 한국에 왔을 때 나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지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한국에서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리가 친하의 소수민족 국가였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고구리 발해를 억지로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대답할 내용도 없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국은 상대가 이 카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카드로 보지도 않는 어처구니 없는 외교를 시작하고 있었다. 하늘만큼 큰 카드를 쓰지도 않고 버린 것이다. 한국은 간도 카드를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나중에 딜을 하기 위해 한번 내밀어 보았는데 고구려 연구재단은 그 카드 내용인 간도 문제 들고 나오지 않기를 이행하고 혹시나 국민들이 들고 나올까봐 온 힘을 다해 소방수 역할을 하였다. 당시 동북공정 대응을 담당한 고구려 연구재단의 활동을 보자. 유니탁은 9월 21일 중앙일보에 지금 간도 문제를 꺼내는 건 부적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으며 배성준은 4일 후인 9월 25일 경향신문에 간도 문제에 대한 환상을 기고하였다. 유니탁은 동북공정의 진위를 남북 통일후 제중 동포의 동요와 이탈을 막고 불거질지 모르는 영토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즉 중국의 역사 왜곡의 궁극적인 목적이 간도 문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유니탁은 간도 협상의 무효화 결의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간도 문제의 제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왜곡 시정을 어렵게 하고 중국의 강경 대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분단 상황을 고착시켜 남북 통일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도 문제는 통일 이후에 제기하여 분쟁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니탁은 간도 문제 제기가 백두산 천지의 영유권을 상실한다고 하였는데 배성준이 기고한 간도 문제에 대한 환상에서는 간도 협약 무효 주장이 백두산 천지의 분쟁지화하여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눈치를 보며 국내에서 간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고구려 연구재단이 맡은 것이다. 신문 기고는 물론이고 외교통상부 강의에서도 지금은 간도 문제를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교관들에게 카드를 버리라고 설득하였다. 이 기사를 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 이반자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간도 카드 꺼내놓고 전투를 시작하려던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는 얼마나 편했고 한편으로는 속으로 웃었을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실제로 이런 우리의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는 한심한 행동이 그들을 크게 도왔다는 것은 동북공정 진행 과정과 완료 토론회에서도 읽을 수 있다. 동북공정의 성과를 발표하는 동북사지 13년간의 성과 가운데 간도라는 낱말이 들어간 논문이 단 한 편도 없다. 일체 안팎으로 이 카드는 꺼내지도 않게 단속한 것이다. 한국에서 카드가 아니라는데
무엇 때문에 건드리겠는가? 그렇지만 동북공정을 끝내는 마당에서 간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간도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쟁점임을 말해준다. 간도 문제는 중일 간의 국제조약이라고 간단히 처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간도 문제와 두만강 중한 국경조약에 관련된 연구 상황을 소개하고 간도 문제는 친화와 한국 사이의 문제도 변경 문제도 아니며 친화와 일본 간의 문제라고 보았다. 간도 문제는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편취였다. 두만강 중한 국경조약은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생긴 것으로 비록 어떤 면에서는 불평등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외교 문서이며 기본적으로 국제조약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만일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수한 민간 연구단체, NGO, 특히 정부와 독립적인 국회라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카드를 다 버렸다. 2. 하늘만큼 큰 동북공정 카드는 꺼내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써온 동북공정 백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북공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결말이 났는가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그처럼 하늘만큼 큰 동북공정 카드는 어디서 어떻게 써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학술적 해결이었고 한중 학술회의에서 양쪽이 서로 나름대로 카드를 가지고 피나는 싸움을 해야 하였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미리 예행 연습도 하고 3단계 전략까지 짰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보았다. 곧 1.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고 2. 이견을 좁혀가고 3. 좁혀지지 않은 것은 구동존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 측 고구려 연구재단과 동북아 역사재단은 아무런 카드도 꺼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하다 마쳤다. 전술도 전략도 없었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모른다는 것도 몰랐다. 나라 역사를 3,000년이나 빼앗기고도 동북공정 대응을 총지휘했던 김정배는 동북공정은 실패하였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고 국민은 속고 있으니 무슨 카드가 되겠는가? 2. 국력을 다해 훔쳐간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 1. 역사 침탈 사실을 알리고 침탈 역사에 대한 불인정을 선포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우선 우리 고대사 3,000년을 훔쳐가서 자국의 국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병이 낫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하지 병이 없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우리 역사에 큰 병이 났음을 알리려 노력하였으나 뜻밖의 여의치 않다는 것을 보았다. 특히 동북아 역사재단과 고구려 발해학회의 방해는 아픈 환자를 병원에 못 가게 해서 죽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2. 훔쳐간 역사를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간도 문제와 동북공정 카드 모두를 살려야 한다. 역사를 도둑 맞았다고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묵인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그들이 훔쳐간 역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국가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가장 먼저 교과서와 백도백과의 왜곡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카드를 살리는 첫 걸음이다.
이 카드를 버리거나 방관하면 우리는 민족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앞으로 친일 인명록을 만들듯 언젠가 친중 사대주의자 인명록을 만들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민족사를 도둑맞는데 묵인해준 단체나 학자들이 가장 먼저 명단에 올라야 할 것이다. 2. 친하의 침탈 역사 국사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능력 비교 검토. 우리가 훔쳐간 역사를 되찾는다고 부르짖기만 해서 되는 것이다. 실제로 상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황은 이미 5째 마당에서 자세히 보았다. 여기서 대응 방안을 보기 위해 간단히 몇 가지만 간추려 보면서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 1. 길림성 고구리 연구 중심과 동북아 역사재단. 처음에는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길림성이 직접 관리하는 길림성 고구리 연구 중심이다. 2004년부터는 흑룡강성, 요령성과 함께 동북공정을 맡아서 한 노하우를 가진 핵심 연구기관이다. 길림성 인구는 2,400만에 만주 삼성은 1억이다. 결코 지방 조직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길림성 고구리 연구 중심은 2004년 창립된 이래 연구 과제를 조직하거나 각종 위탁 과제를 맡아 40개 항목을 연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14년 1월 현재 21권의 책이 출판되었다. 길림성 고구리 연구 중심은 중국 공산당이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만주 삼성의 모든 기관, 대학, 연구자들은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필요한 과제를 하달하고 연구 성과를 평가하여 바로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데 걸림이 없다. 현재 한국에서 이에 맞서는 단체로 동북아 역사재단을 들 수 있다. 우선 동북아 역사재단은 동북공정에 대처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없고 후속타인 침탈 역사의 국사화에 대한 것은 그것이 자기 재단이 해야 할 임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 관계사 연구자들 위주의 기관이고 실제로는 고구리사 전공 3명, 발해사 전공 1명밖에 남지 않아 대처할 힘도 없다. 고구려 연구재단과 동북아 역사재단이 동북공정 대처에 실패한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보았지만 현재와 같이 운영되면 앞으로도 국가기관에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는 민족사의 운명과 관계된 것이지만 이익 집단이나 정치학자에 의해 흔들리기 때문이다. 2. 통화사범학원 고구리 연구원. 5째 마당 3장에서 자세히 보았지만 고구리 연구원은 대학에 몇 명의 연구원이 일하는 연구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작은 단과대학쯤으로 봐도 된다. 연구원 아래 3개의 연구실을 두었다. 1. 고구리 역사와 고고연구실. 2. 동북민족과 강역연구실. 3. 발해사 연구실. 3개의 연구실을 바탕으로 한 고구리 연구원 전임 교원이 2012년 당시 모두 14명이었다. 그 가운데 교수 7명, 부교수 3명, 강사 3명, 조교 1명이었다. 한 대학 연구원에 이처럼 14명이 평생 안정적으로 고구리 발해사를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안정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바로 고구리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 수도였던 지역으로 현장에 설립된 연구원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평양에 세웠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철아를 비롯하여 학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정년퇴직 뒤에도 연구를 계속하고 매년 고구리, 발해, 백두산 전공자들을 배출하고 있어 일선에 세워진 가장 안정적인 연구기지다. 전문가가 연구 활동하고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기구인 것이다. 최근 고구리 발해 문제에 관한 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 현재 우리나라는 고구리 발해를 이렇게 전문으로 연구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이 없다. 우리에게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도 없지만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가질 수 있는 연구기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3. 2000년 장춘사범대학 고구리 발해연구원 설립과 청년학자 워크숍 통하사범학원 연구원이 현장에 세워진 연구기지라면 이 연구원은 길림성 수도인 장춘의 사범대학에 새로 세운 고구리 발해 연구기지다. 장춘사범대학은 2018년부터 고구리 발해 연구 청년학자 워크숍을 시작하여 2019년에 2차 워크숍을 열고 2020년에 고구리 발해 연구원을 설립한다.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이미 30명이라는 청년 학자들이 고구리 발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성과를 낸다. 3년 만에 30명이 넘는 신진 학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국 다양한 대학이나 기관이 참석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남북한과 일본의 고구리 발해사 연구 현황 1. 범은실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연구소 연구원 고구리 문제 연구 2. 주첨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연구소 3. 손준 북화대학 역사문화학원 부교수 4. 장방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리연구원 5. 장희 청와대학 역사계 박사 6. 이벽요 수도사범대학 역사학원 박사후 7. 후줄 발해대학 역사문화학원 석사 8. 고능은 발해대학 역사문화학원 석사 발해문제연구 9. 심일민 란주대학 역사문화학원 교수 10. 손호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부연구원 11. 재회군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연구소 조리연구원 12. 진비 사범학원 역사지리 관광학원 강사 13. 무송 길림대학 고고학원 박사 14. 왕세명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리연구원 15. 곡천지 제재합의 대학 석사 고구리 고고 발견과 연구 16. 왕비봉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부연구원 17. 노치평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원 부연구원 18. 조우연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강사 19. 이상 영파재경학원 조교 발해 고고 발견과 연구 20. 조준걸 길림대학 고고학원 부교수 21. 서정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관원 22. 양소균 길림대학 고고학원 박사 23. 광미령
장춘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박사. 24. 조원원 요령대학 역사학원 석사. 학제적 시각에서 본 고구리 발해 연구. 25. 이석혜 흑룡강대학 역사문화 관광학원 석사. 26. 호오정 흑룡강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부연구원. 27. 여광 흑룡강 공업학원 부교수. 28. 도욱강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원 관원. 29. 마업걸 요령대학 역사학원 박사. 30. 허관화 길린예술학원 석사. 우선 체계적으로 분야를 설정하여 필요한 인력을 골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주 삼성 이외에도 중국 사회과학원을 비롯하여 청와대, 수범사범대, 더 나아가 란주대학과 영파 지역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대회를 중국 변강연구소에서 지원한 것이다. 국가의 커다란 장기 프로젝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동북공정과 전혀 차원이 다른 프로젝트다. 동북공정이 역사를 침탈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청년학자 프로젝트는 침탈한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만들 국사학자를 육성하는 그야말로 제2의 동북공정이다. 한국에서 이런 정도의 청년학자를 길러낼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만일 적어도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 전쟁은 시작도 할 수 없고 침탈해간 역사를 찾을 수 없다.